여러분, 혹시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동아시아 북쪽을 그냥 다 휘어잡았던 정말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조차 좀 낯설게 느껴지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잊혀진 제국, 발해의 흥망성쇠,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가 인정한 나라, 바다 동쪽의 번성한 나라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스스로도 황제의 나라라고 칭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부시게 잘 나가던 제국이 어떻게 정말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한 위대한 왕국의 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발해는 바로 고구려의 잿더미 위에서 그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피어난 나라였던 거죠. 발해는 688년에 세워졌는데요. 건국한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입니다. 이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게 고구려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동족들,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을 다시 모으고 또 그 땅에 함께 살던 말갈족까지 전부 아우르는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딱 자리하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역동적인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건국 과정은요, 진짜 한편의 영화 같아요. 자, 첫 장면은 698년 천문령 전투입니다. 막 쫓아오는 당나라 대군을 상대로 거둔 정말 극적인 승리였는데 이게 그냥 전투에서 한 번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독립국가다 하고 선포하는 서국과도 같던 거죠. 이 승리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진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13년에는 마침내 당나라와도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막 태어난 나라가 진짜 제국으로 크려면 기틀을 단단히 다져야 하잖아요. 여기서 초기 두 왕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버지였던 무왕과 아들인 문왕의 리더십 스타일이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먼저 아버지 무왕은요, 이난이라는 우리만의 연호를 딱 쓰면서 당나라 너희 간섭하지 마! 이런 스탠스였어요. 심지어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등주영, 그러니까 지금의 산동반도를 직접 공격할 만큼 엄청난 전사였죠. 우리 발에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걸 그냥 온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 문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빡 심어주니까 그 위에서 외교랑 내치의 꽃을 피우는 거죠. 이제 싸울 만큼 싸웠다. 이제는 배우자 하면서 당나라의 발전된 시스템을 쫙 빨아들이면서 나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합니다. 문왕의 이런 정책들이 말 그대로 발해를 100년 이상 갈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수도를 계획도시인 상경으로 옮겨서 나라의 격을 높였고요.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해서 왕의 권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를 황상, 그러니까 황제라고 칭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나 이제 황제 할래, 이게 아니라 우리 발해는 더 이상 당나라의 제후국이 아니다. 우리만의 세계관을 가진 독립제국이다 라고 선언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다져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드디어 발해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9세기 초 선왕 때인데요. 이때 발해는 영토와 국력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북쪽에 있던 여러 부족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만주랑 연해주를 아우르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넓은 땅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경 15부 62주라는 아주 정교한 지방행정 시스템까지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라는 하드웨어와 통치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바로 이 시기에 발해는 아주 멋진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동성국이에요. 바다 동쪽의 번성한 나라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붙여줬냐는 거죠.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입니다. 이건 그냥 너네 좀 잘 나가네?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발해의 국력과 문화 수준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일종의 인증마크 같은 거였습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발해만의 철학이 딱 담겨 있어요.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모델로 삼긴 했는데 여기 육부의 명칭을 한번 보세요. 보통 이부, 호부 이렇게 부르는데 발해는 달랐어요. 충, 인, 의, 지, 예, 신, 유교의 핵심 덕목을 부서 이름으로 그냥 써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랏일이라는 게 단순히 행정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발해 지배층의 아주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식으로 재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더니 해동성국의 영광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고 또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엔 갑작스런 멸망이었지만 사실 제국 내부에서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거란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발해를 압박했고요. 안에서는 황금기가 지나니까 서로 왕하겠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 힘만 세지고 왕권은 흔들렸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니까 발해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말갈부족들까지 슬슬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920년 거란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거죠. 그런데 정말 진짜 충격적인 건 그 속도예요. 무려 228년이나 이어져 온 대제국의 심장부, 그 수도 상경성이요. 공격받은 지 딱 보름 만에 함나가자고 맙니다. 그렇게 거대했던 제국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멸망 속도가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전쟁으로 망한 게 아닐 거야. 뭔가 거대한 자연재해가 있었을 거다. 네, 바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설이죠. 하늘이 내린 재앙이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과연 이게 진실이었을까요? 그런데요, 현대의 과학이 이 오랜 미스터리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화산재의 연대를 정밀하게 측정해봤더니 그 천지를 뒤흔들었다는 대폭발은요, 발해가 멸망하고도 20년이나 지난 서기 946년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폭발은 발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제국은 이렇게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발해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발해 사람들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도 유민들이 모여서 정한국 같은 후계 국가를 세우고 100년 넘게 부흥운동을 이어갔어요. 또 왕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배층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왕건의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이때 고려가 이들을 친척의 나라라면서 따뜻하게 받아줬는데 이건 우리 둘 다 고구려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구려의 온돌 문화와 당나라의 세련된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문화, 또 동아시아 전체를 잇는 국제무역 허브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발해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동쪽에 번성했던 나라, 발해.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이 거대한 제국의 역사는 과연 지금 누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요? 한 시대의 역사를 잇는다는 건 그냥 과거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가능성 하나를 잇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억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